해야 되고 뭐도 조합도 해야 되고 관리처분 계획도 해야 되지만 일단은 지나가십니다. 이번 시간에는 건축법 들어가시게 될 겁니다. 건축법 들어가기 전에 이걸 잠깐 다시 한번 보십니다. 정비사업은 정비구역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우리 남양시든 서울특별시든 정비사업이 10년에 한 번 있다면 상관없겠지만 연속적으로 계속 진행될 수 있거든요. 저 정비사업을 어떤 방향으로 해나갈 것인지. 사실 우리 한 20년에 아파트가 15층짜리 만들어졌을 때 그거 생각도 못하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타워팰리스 만들어질 때 저런 아파트가 어디 있나 그 생각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한번 가보니까 건물에 사람이 눌리는 그런 느낌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15층짜리 아파트나 봤었지 그런 아파트 본 적 없었는데 건축 기술이 점점 발달하다 보면 고층 건물의 건축 기술도 함께 발달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그 정비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을 때 우리 남양시 같은 경우는 자연 경관이 우수한 곳이 꽤 많습니다. 건물 숲이 이루어지면서 아파트 숲이 이루어지면서 주변 자연 경관을 제대로 볼 수 없다고 하면 그것은 좀 문제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남양시에 투자하게 된다고 하면 천마산 등의 주변 경관지구로 지정된 곳 또는 고도지구로 제한된 곳, 비행구역이 설정된 곳, 군사기 주변에는 35층짜리 못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들 좀 피해 주셔야 될 겁니다. 대신 5층짜리가 15층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남양시에 어떤 방향으로 해나갈 것인지. 사실 서울 같은 경우에도 오세훈 시장 때만 하더라도 한강 주변에 초고층 건물을 만들겠다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압구정 현대아파트도 50층짜리 만들겠다 했고 용산 국제업무지구에서도 초고층 건축물 많이 만들겠다 그런 정책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정비 사업을 어떤 방향에 해나갈 것인지 방향 제시해 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정비 기본 계획입니다. 여기 정비 기본 계획에서는 정비 예정구역 지정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그리고 저 예정구역이라는 게 투기를 부추긴다 생각해서 지금은 생활권 제도로 바뀌어 있습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정비 기본 계획 수립하면 저 정비 기본 계획에서 우리가 찾아볼 건 뭐다? 그리고 언제쯤 할 것인지 시기에 관한 사항도 나옵니다. 그리고 이 정비 기본 계획에 정한 정비 예정 구역에 정비 사업을 시행할 시기가 도래하게 되면 그곳에 몇 층짜리 재건축 할인을 할 것인지 개발 계획 수립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개발 계획을 한다? 정비 계획이고요. 저 정비 계획 제대로 입안하게 되면 그에 따라 정비 구역이 지정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못 보셨지만 재건축 사업의 경우는 안전진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재개발 사업을 하고 저 정비구역 지정 이후 조합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저 조합이 사업을 추진하다가 주민 동의를 받지 못하고 소송에 휩싸이게 된다고 하면 저 정비 사업이 무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무산되게 된다고 하면 조합장이나 조합 임원은 아마 5년, 10년 동안 월급 열심히 타갈 거예요. 월급이 한 300만 원이라 하면 판공비가 한 800에서 1000만 원 정도 설정되거든요. 그런 조합 임원이 한 10명이라고 하면 한 달에 한 1억씩은 열심히 다 써버립니다. 내 돈 아니거든요. 그리고 저 사업이 무산되게 되면 함께 공사하기로 했던 시공사, 건설업체에서 그 뒷돈을 다 대주는데 저 사업이 무산되게 된다고 하면 조합장이나 조합위원에게 돈 달라고 하면 자기들 배째라 하십니다. 그러면 저 조합 설립에 동의하신 조합원들이 있거든요. 조합원에게 구상권 청구가 들어갑니다. 한 세대 몇 천만 원씩.
그래서 제가 알기에 어떤 동네는 한 5천, 7천만 원도 정비사업 무산돼가지고 5천, 7천만 원씩 가구마다 가압류 걸린 것도 본 적이 있거든요. 별로 좋은 이야기가 아니었나 봅니다. 그래서 저 정비사업 하게 된다고 하면 진짜 지분 쪼개기가 없는 곳, 지분 쪼개기 있다고 하면 조합원 수는 300명인데 이번에 만들어진 아파트가 250세밖에 안 된다고 하면 이 정비사업 제대로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강남 개포 주곡 1단지 같은 경우에도 종전에 한 5,000세 정도 아파트였는데 그게 10,000세대 바뀝니다. 10,000세대로 바뀌게 된다고 하면 기존 조합원에게 5,000명 다 죽어요. 그리고 그 아파트 만들 때 공사비용 있지 않습니까? 공사비용으로 추가되는 5,000세대 중에 한 3,000세대나 4,000세대가 그 공사비용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건설업체도 좀 먹을 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 1,000세 정도는 건설업체 목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 500세대를 재건축해서 새로 만들게 된다고 하면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것 200, 그리고 공사비용 200, 100세대는 건설업체 목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행하고 싶은 마음, 근데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한 3번 정도는 조합장이 큰 집 갔다 오셔야 됩니다. 3번 정도 갔다 오셔야만 정비사 끝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를 나중에 총무이사 시켜주시면 제가 몸으로 대신해서 갔다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조합장께서 이 말 하시면 됩니다. 내가 총무이사를 관리 감독 잘 못해서 도의적인 책임은 꼭 지겠다. 도의적인 책임은 법적 책임 아니거든요. 그리고 총무이사님께서는 모든 비리 횡령은 내가 다 저질렀지 조합장님은 전혀 관계없다. 몸빵 때우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해나가시면 그게 좀 괜찮은 방법입니다. 한 6개월에 한 2억 정도 준다고 하면 갔다 올만 하지 않아요? 별로 표정이 안 좋으십니다. 나는 절대 전과자 돼서는 안 됩니다. 그냥 내가 조합장을 해야 되지 총무이사는 안 하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실 것은 1단계와 관련되어 정비구역이 어떻게 시정되는지 큰 목차 잡아주시고요. 그리고 2단계 시행자, 그리고 사업시행 인가에 관한 사항, 그리고 3단계는 관리처분계획과 이전 고시에 관한 절차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 목차에 대해서만 지금은 어느 정도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여기까지 올해 개정된 게 꽤 많다 보니까 아마 이쪽에서 한 3문제 정도, 4문제 정도는 시험에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목차 잡아 놓으시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최근 개정 사항이나 또 중요한 사항 위주로 해서 3, 4월 달에 한번 정리해 들어갈 겁니다. 한 방에 다 했다가는 다음 주에 또 안 나오십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3단계로는 아닌다는 것만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봐나갑니다. 여기 정비 기본 계획은 수립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이 수립하게 되고 인구 50만 미만의 소도시의 경우는 도지사가 필요하다 인정하는데 정비 기본 계획 수립할 수 있고 필요 없다 판단하게 되면 수립을 생략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합니다. 군수는 수립권자 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그리고 그 계획 기간은 10년 단위라는 것 기억하시고 10년 단위의 중기 계획에 있어서는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실시한다는 것 기억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 정비 예정구역 대신 생활권 설정을 했다고 하면 정비 예정구역 기본계획에 포함시킬 필요 없죠. 거기까지가 다입니다. 되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여기 정비계획과 관련되어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득광시군이라는 것 기억나십니다. 위반한 자 누구이다? 지정권자라고 하면 정비계획 위반하는 자이고 추가적으로 구청장 등록 정비계획의 위반권자라는 것 기억해 놓습니다. 여기 정비계획 위반과 관련되어 절차, 우리 도시군관리계획의 위반 절차 기억나십니까? 기초조사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주민 의견 청취, 지방의 의견 청취 실시하게 됩니다. 주민 의견 청취 방법은 공람, 열람 절차이고 열람 기간은 30일 이상. 그리고 정비구역 지정 신청하게 되면 정비구역 지정권자인 특광시군은
협의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오직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 정비구역을 지정고시하게 되는 겁니다. 되신 겁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부탁드릴 것이 있다면 천재지변 등의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정비기본계획 수립 변경하지 않고 정비구역 지정할 수 있다. 기억나셔야 되고, 구청장 등은 정비구역 지정권자 아니죠. 특광에게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최근 개정사항으로 거기까지 한번 봐놓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들은 통상적인 정비사업일 때 사익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는 정비계획 위반 전에 뭘 한다? 안전진단. 그 안전진단 실시하는 자는 목적이 정비계획 위반이 목적이거든요. 위반권자가 안전진단 실시한다라는 걸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 안전진단과 관련된 비용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조합이 만들어지면 조합에게 부담시킬 수 있지만 아예 사람이 없거든요. 시장, 군수 등이 비용 부담하며 특별히 요청한 자가 있다면 요청한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거기까지만 지금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안전단은 재건축 사업에만 등장하는 것이지 주관계 사업이나 지배화 사업에는 등장하는 거 아닙니다. 거기까지만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저 정도면 한 거 다 하셨는데 앞서 1시간 동안 제가 복잡하게 떠들었죠. 용서하시고 지금 저 정도만 목자 잡아 놓으시면 됩니다. 근데 한번 좀 배경 좀 이해하시고 나면 나중에 좀 편해지더라고요. 예, 이번 시간은 476페이지에 건축법 들어가십니다. 너무 멀리 왔는데 도정법은 이렇게만 하셔야 되지 너무 많이 했다가는 정신건강에 해롭습니다. 그리고 앞서 선배들도 보면 이 도정법에서 진짜 머리 좋으신 분들은 많이 맞추시더라고요. 저는 대충 하는 것을 좋다 생각합니다. 지나치게 많은 노력을 하시는 게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이라고 하면 건축법하고 주택법에 몰두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건축법과 주택법은 하면 한 만큼 좀 넘으십니다. 그래서 국회법이 12문제 나오는데 우리가 아주 열심히 하시면 그 국회법에서 10문제 정도 맞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10문제 국회법에서 맞았다고 하면 도시개발법도 출제되는 6문제 중에 5문제 이상을 맞추십니다. 그리고 그게 바탕이 되어 도정법도 4-5문제를 맞출 수 있고, 근데 국회법 자체가 잘 안 돼 있다고 하면 개발법과 도정법은 아예 점수가 안 나와 버리십니다. 그래서 개발법과 도정법 할 시간이 있으시다고 하면 국회법을 먼저 해주시는 게 더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제 476페이지에 건축법 함께 하십니다. 건축법 찾으셨죠? 여기 건축법은 건축물에 대한 건설 등에 관한 절차와 저 건축법에서는 건축물의 안전 등에 대한 다양한 규제에 관한 사안들을 각각 다루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하셨던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도시개발법 그리고 도정법은 기환경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사람이 많이 거주하게 된다고 하면 충분한 기반설이 갖추어져야 되는데 저 기반설 없이 건물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러한 기환경에 관한 것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이 앞서 보셨던 세계 법률이고요. 이 건축법에서는 안전에 관한 문제를 가장 중요한 문제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문제를 다루게 되는데 우리 하나 이해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 주변에 백화점 하나 만든다고 하면 이 백화점 아주 탄탄하게 좋게 만들었는데 주차장이나 이 백화점에 이르고자 하는 도로시설이 형편없다고 하면 저 백화점 만들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거는 기환경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도로나 주차장 시설 확실하게 잘 만들어놨는데 집안이 연약지층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김해시에서는 오피스텔 2동을 만들었는데 한 동이 피사의 사자처럼 기울어진 적이 있거든요. 도로 충분하다고 해서
피사의 사타처럼 길어져 있는 그 오피스텔을 사용하도록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건축법에서는 안전에 관한 사항을 중요시하는 것이고요. 국토의 개미 이용에 관한 법률, 그리고 도시군 계획 사업을 다루게 되는 그 총 3개 법률에 있어서는 기환경에 관한 문제를 중요한 지표로 삼게 되는 겁니다. 둘의 차이점 조금 이해되시겠습니까? 별로 안 되시는 것 같습니다. 저 혼자 떠들고 있습니다. 천천히 나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건축법은 말 그대로 건축물과 관련된 공법상의 규제를 다루는 것으로서 그 적용 대상, 적용 범위에는 건축물 관련 행위들을 중요한 시험 문제로 삼게 됩니다. 그래서 이 건축물과 관련되어서는 건축물의 개념과 저 건축물에 다양한 분쟁이 발생하게 된다면 저 분쟁을 어떤 법령으로 해결할 것인지, 다만 얘는 28회 때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이번 과정에서는 안 하십니다. 그리고 저 건축물의 구성 등에 관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시게 됩니다. 그리고 건축물 관련 행위에 있어서는 나대지에 새로 건물을 축조하는 것을 신축행위라 하고 2층짜리를 5층 만들게 되면 증축행위라 표현하게 됩니다. 종전과 동일한 규모 범위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이 있다면 개축, 재축이라 표현하는데 최근 재축에 관한 개념이 일부 개정되었거든요. 그에 관한 사안들을 한번 살펴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일체의 것들을 건축행위라 표현하고, 두 번째, 대손에 관한 사항을 함께 공부하게 됩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건물은 시간이 지나게 된다고 하면 노화 현상을 보이면서 뭔가 수선하게 되는데, 그러한 수선행위 중에 건축물의 안전에 큰 위협을 끼치는 행위가 있다고 하면 신중하게 처리할 필요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대손 행위를 하고자 한다면 허가권자에게 건축 허가 받은 때에만 해당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허가권자에게 건축 허가받고 할 수 있는 행위는 무엇이다? 건축 대손. 건물을 건축하게 되었을 때 안전한 건물을 만들 수 있는지 확인받고 건축하는 것이고요. 단순한 수선이라고 하면 건축허가 필요 없습니다. 대손에 해당되는 행위라면 건축물의 안전성에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런 행위를 하고자 한다면 건축허가 받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용도 변경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상업지역에서 부동산 중개업 하시게 된다고 하면 권리금이란 말 들어본 적 있지 않으십니까? 권리금, 지금 고등법원에서는 권리금을 보장해주는 판결 나왔거든요. 사실 그 권리금은 소유자가 권리금 생긴다고 하면 임대보증금처럼 권리금 전액도 소유자한테, 건물 주인한테도 당연히 받아낼 수 있는 사안인데, 임차인끼리 권리금 설정이 있다고 하면 소유자가 받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 권리금을 보장받지 못하는 것이 지금까지 일반적인 판결이었고 일반적인 학설이었는데, 이번에 고등법원에서 권리금을 따로 인정해주는 판결이 하나 나왔습니다. 대법원에서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는데 올해 대법원 판결 안 나와야 되죠. 괜히 이상한 공부하시면 머리가 복잡해지십니다. 그래서 그거는 내년 후배들이 생각할 일이고 우리는 올해 어떻게든 합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권리금 자급과 관련되어 이루어질 때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면서 권리금 설정이라는 게 또 가능하시거든요. 그래서 용도 변경 되는지 안 되는지, 어떤 절차 거쳐야 되는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 우리가 함께 봐나가시는 게 적용 부분에서 공부하실 내용입니다. 여기 이 정도 해놓으시게 된다면 제가 알기에는 한 2문제, 많게는 3문제까지 여기에 걸리게 될 겁니다. 하여튼 제가 뻥을 많이 치기 때문에 믿기진 않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실 것이 우리 주변에 주택이나 상가를 만드는 절차에 관한 사항들을 함께 보게 됩니다.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손하려는 자는 뭐한다? 건축 허가 받아야 됩니다. 저 건축 허가 받고 공사에 착수하여 공사가 완료되게 되면 애초 허가받은 대로 공사가 이루어졌는지 사용 승인 받고 사용할 수 있는데,
허가 내준 자가 사용 승인해야 되죠. 허가 내준 자가 자기가 허가 내줬던 대로 공사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한 이후에 안전성을 확인하고 사용 승인을 결정하게 될 겁니다. 그 절차에 관한 사안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건축법은 건축물의 안전을 가장 중요한 지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 확보와 위하기 위한 다양한 규제에 관한 사안들을 함께 살펴보시는 게 일이고, 아마 올해 시험에 나올 게 있다고 하면 이게 나올 겁니다.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이행 강제금. 못 들어본 분도 계십니다. 나중에 천천히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에 관한 사안들을 정리해 나가시는 게 우리 건축법과 관련되어 보실 사안들입니다. 네, 해놓고 나면 공부할 거 별로 없습니다. 근데 제가 잘 찍어야지 공부할 게 별로 없어지지, 제가 못 찍었다가는 이 건축법도 엄청 공부할 게 많습니다. 다 외우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으시더라고요. 제가 잘 찍기를 항상 바래 주셔야 됩니다. 476페이지 함께 봐주십니다. 476페이지 보시게 되면 이번 용어 정의 사셨죠? 대지에 대해서는 그냥 지나가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지적법 공부하시면서, 죄송합니다. 공시법 공부하시면서 지적법 대신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라고 보시죠. 예, 그래서 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상 각 필지로 나눈 토지를 대지라 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각 필지라는 말 우리 함께 보실 수 있죠. 앞으로 각각이라는 말 보게 된다면 얘는 하나하나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필지는 면적 크기와 관계없이 한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일단의 토지를 한 필지라 하고, 그 필지에 있어서는 토지 대장이 하나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토지 대장 열람하는 비용이 얼마입니까? 500원. 토지 대장은 500원이고요. 그리고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있지 않습니까? 그건 1,000원짜리거든요. 공시법 시간에 토지 대장 한번 보셨습니까? 지목 나와 있죠. 지목대는 몇 번입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목대는 몇 번이다. 그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 그게 개별 공시가 등등이 각각 표기되어 있는 거 알고 있으시죠? 아직 본 적 없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개별 공시가, 그 개별 공시가 궁금하다고 하면 토지대행 열람을 해보시게 되면 지목과 그리고 개별 공시가에 관한 사안들이 표기되어 있는 토지대장 열람하신 게 되고요. 그리고 해당 토지가 어떤 용도 지역, 지구, 구역으로 지정되었는지, 그곳에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새로 지정되었는지 궁금하다고 하면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를 열람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허자로 시작하는 분이 항상 거지 역할을 하시면서 궁금하면 500원 찾던 거 있지 않습니까? 궁금하면 500원입니다. 토지대장은. 그 토지대장이 하나 만들어지는 게 각 필지입니다. 그리고 이곳이 건물 건축하기 위한 대지로 사용하게 되면 건축물마다 건축물 대장이 따로 작성되게 됩니다. 토지 대장이 하나라고 하면 건축물 대장도 하나 나와야 된다. 그런 개념에서 대지란 공간정보법에 따른 각 필지로 나눈 토지를 말한다. 저 필지의 개념은 건축법에서 나온 것입니까? 공간정보법에 나온 것입니까? 공간정보법. 그래서 필지 앞에는 항상 공간정보법이란 말이 있을 때만 옳은 지문으로 이해해 주십니다. 그리고 대지의 대자 보시니 이것 건물 대자이죠. 그래서 청와대라고 하는 건물 들어본 적 있지 않습니까? 청와대 대자가 건물 대자이거든요. 그래서 건물 건축할 수 있는 땅을 말한다? 대지.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길 돌에 접해 있는 땅은 대지이고 돌 없는 땅은 맹지라 들렸는데, 지금 건축법에서는 돌에 붙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전혀 거론하지 않고 공간정보법상 각 필지로 나눈 토지를 건축법상 대지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만약 건축법상 돌에 접한 땅은 대지이다. 그 말 틀립니다. 법에서는 공간정보법에 따라 각 필지로 나눈 토지를 건축법상 대지라 표현하죠. 도로와 관계없다라는 것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상적인 표현일 때는 도로에 따라 대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지만 건축법상의 표현에 있어서는 공간정보법에 따라 각 필주로 나눈 토지를 대지를 한다. 취지 이해하시겠습니까? 법률상의 표현과 일반적인 용어 표현이 서로 차이 난다는 것만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2번 건축물 찾으셨죠? 토지에 정착한 공작물 중에 공작물 추정습니다.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딸린 추정습니다. 그리고 시설물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서시하는 고가의 공작물 가로해 놓습니다. 지하는 작년에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고가의 공작물을 봐주셔야 됩니다. 사무소, 공연장 등을 건축물이라 한다. 그러면 첫 번째 우리 함께 보실 것이 건축물과 관련된 개념 함께 봐주시는데, 우리가 민법 99조 공부하시다 보면 부동산이란 토지와 그 정착물을 말하고 부동산을 제외한 쉽게 이동 가능한 것을 동산이라 한다. 그리고 98조에서는 물건에 관한 개념을 따로 정의하지 않습니까? 유형물과 관리 가능한 무형물이라고 하면, 전기 등의 무형물이라면 물건이다. 시험에 안 나오죠? 워낙 뻔한 이야기다 보니까 시험에 안 나오더라고요. 다만 우리가 이해하실 것은 민법에서 그렇게 개념 구분하는데, 건축법에서는 사람이 인공을 가미하여 만든 일체의 것들이 있다면 시설물이라 표현합니다. 그래서 인공물은 다 시설물이라 표현하고요. 저 시설물 중에 돌출된 것 있다고 하면 죄다 공작물이라 표현합니다. 그리고 저 공작물 중에 지붕이라는 것을 갖추게 되면 그 순간 건축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도로 주변에 가로수를 씹어놓게 된다고 하면 자연물 아니죠. 천연물 아니죠. 사람 손을 탔기 때문에 그 가로수는 인공물이고요. 그 가로수나 교통 안내 표지판 관리하기 위해 시설물 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시설물 중에 담이 만들어지거나 굴뚝이 만들어지거나 골프 연습장이 만들어지게 된다고 하면 돌출되어 있죠. 그 일체 것들을 뭐란다? 공작물이라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 공작물은 건축물과 비교되게 되었을 때 지붕 있으면 건축물이고 지붕 없으면 그냥 공작물입니다. 다만 저 지붕은 건축물과 공작물을 구분하는 주된 요건인데, 이걸 지탱하기 위해 부가적 요건으로서 기둥 또는 벽을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한 공작물 중에 지붕과 기둥 또는 벽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그러면 기둥과 벽은 필수 요건이다? 부가적 요건이다? 부가적 요건이기 때문에 기둥, 벽 사이는 또는이란 말을 사용하게 되고요. 필수 요건에 해당되는 지붕이라고 하면 꼭 있어야 되기 때문에 and 개념을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이러한 건축물에 딸린, 여기 딸린이라는 말은 함께하는 것을 말합니다. 함께하는 시설물 있다고 하면 얘도 건축물로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속도로 여행하다 보면 고속도로 주변에 광고판을 한두 개 볼 수 있는데 걔는 지붕 없거든요. 건축물과 함께 있는 것 아니거든요. 걔는 공작물입니다. 그런데 건물옥상에 광고판 세워놓을 수 있죠. 건축물에 달린 시설물, 공작물이기 때문에 걔들도 건축물 자체로 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 구분해 주실 것이 있는데, 저 건축물과 별개로 또는 분리되어 있는, 얘는 독자 존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독자 존재해야 할 때는 시설물, 공작물로 취급하는 것이지 건축물 될 수 없죠. 그리고 세 번째, 지하는 작년에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고가의 사무소 등에 대해서는 뭐로 본다? 건축물로 본다. 그런데 우리 고가도로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시죠? 그러면 이 고가도로는 3일 고가도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지금 없어졌습니다. 보신 기억이 있으시다고 하면
그게 봤습니까? 그러면 그 3일도로 고가가 청계천 한가운데 있던 거 기억나십니까? 청계천 포장하고 그 위에다가 고가 세워놨었거든요. 그리고 도로에다가 고가 하나 만들어 놓고 이 위에 도로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곳인데, 이게 고가의 공작물이라면 대지 없습니다. 대지란 일반적인 경우 도로에 붙어있는 땅을 대지라 표현하는데, 저 기둥이, 고가라고 불리는 저 기둥이 보통 하천이나 또는 도로 한가운데 만들어지게 됩니다. 최근 서울역 앞에는 고가도로를 시민들에게 하늘공원이라 해서 시민들에게 개방해 놓은 공간이 있거든요. 저도 아직도 한 번도 가본 적 없습니다. 근데 가끔 TV 방송에 보니까 시민들이 차 한잔 마시고 갈 수 있도록 저 고가도로 있는 자리에다 카페 하나 만들어 놨던데요. 고가에 설치해 있는 사무소, 카페 등이 있다고 하면 걔도 뭐다? 건축물 자체가 되는 겁니다. 취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저 고가라고 하면, 잘 해놨습니까? 다음에 꼭 한번 시험 끝나면 같이 가보도록. 그래서 우리 이 고가에 만들어진 것이라면 대지가 없는 상태에서 존재하는 사무소의 구조물이랄지라도 죄다 뭘로 본다? 건축물 자체로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취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작년에는 지하 가지고 시험에 냈거든요. 올해는 고가를 한 번만 더 봐주십니다. 그리고 어딜 보시는가 하면 482페이지를 잠깐 봐주십니다. 482페이지 찾았습니까? 4번 공작물 찾으셨죠? 동그라미 하나만, 별표 하나만 해주십시오. 저 작년에도 이거 시험에 나온다고 뻥쳤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억울해서. 양말 4번 공작물 찾으셨죠? 축조 신고입니다.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 등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시, 군,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시, 군, 구청장에게 신고. 거기까지만 가로 해놓습니다. 특시, 특도 그냥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리고 박스 보시게 되면 1. 6m 넘는 굴뚝, 2. 6m 넘는 장식탑. 얘는 버리는 겁니다. 3번 4m 넘는 광고탑, 광고판. 4m 넘는이란 말은 초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8m 넘는 고가 소조. 5번 2m 넘는 옹벽 담장. 그리고 6번, 7번 버리십니다. 그리고 8번에 8m 이하의 기계식 주차장 이하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앞서까지는 초과란 말만 계속 반복했는데 지금은 이하입니다. 그리고 9번, 10번 지나가시고 11번 높이 5m 넘는, 앞서까지는 다 짝수인데 얘만 홀수입니다. 5m 넘는 태양광 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 설비, 거기까지만 확인해 놓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는데요. 건축물과 함께 존재하는 시설물과 공작물이라면 건축 허가받고 함께 만들면 되지만, 저 건축물과 분리되어 있는, 따로 독립해 있는 공작물 중에 일정한 요건을 갖추게 되면 시, 군,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공작물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건축법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로 삼는 것은 무엇이다? 안전입니다. 그러면 2m 초과는 옹벽은 축대를 말하는 겁니다. 담장. 만약 포항 지진처럼 저 2m 초과는 2m 넘는 한 3m, 2.5m, 3m 되는 저 담장이 지진으로 붕괴되게 되면 지나가는 사람 다치게 할 수 있죠. 위험한 공작물 만드는 때에는 미리 시, 군, 구청장에게 안전 고려해서 신고하고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취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사람 키가 한 2m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얘가 2m 초과해버리면 지진 등으로 저 담장이나 축대가 붕괴되고 훼손되게 되었을 때 안전에 큰 영향 미칠 수 있죠. 그래서 2m 초과는 옹벽 담장은 뭐해라? 축조 신고하고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살아오시면서 산토끼가 항상 아침마다 찾아가던 옹달샘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게 어딘지 궁금하지 않으셨습니까? 전혀 궁금하지 않습니다. 그 옹달샘이 이 옹담입니다. 산토끼가 찾아가던 옹달샘이 있다면 그 옹달샘이 이 옹담입니다. 그리고 3m 초과는 광고탑, 광고판이 있습니다. 지난 설 명절에 나는 고수업 쳐봤다 안 쳐봤다? 안 쳐본 걸로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제가 5강 나면 15점으로 제일 크게 본다고 하는데 5강 안 되더라도 4강도 난다고 하던데요. 4광입니다. 그래서 광고탑, 광고판입니다. 그리고 광 파시는 경우도 있죠. 8고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고수업 안에 끌어들여서 참 죄송하지만 이용담 4광 8고입니다. 그리고 기계주차장의 경우는 8m 이하인데 건축법에 따라 축소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는데 만약 저 기계주차장이 8m 초과하게 된다고 하면 주차장법이라고 하는 법률이 있습니다. 주차장법의 적용 대상이고 8m 이하의 기계주차장의 경우에만 건축법상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걸 5광이라 할까 5태라 할까 고민 많이 했습니다. 4광이 한 번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5태로 합니다. 그래서 5m 넘는 5m 초과는 태양광 발전 설비의 경우에도 축소 신고 대상이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에는 이 태양광 발전 설비가 작년 12월 중순까지 만들어 놓으면 한국전력에서 그렇게 비싼 돈으로 전기 사줬다더라고요. 그리고 올해 내년 계획량을 다 구입했기 때문에 이제는 태양광 발전 설비 만들겠다는 분이 안 계십니다. 나중에 그런 기회가 있으면 꼭 저한테도 미리 알려주시고 같이 공유하시는 것도 돈 버는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호남 쪽이라고 하면 농지나 또는 염전이 많은데 그게 좀 저렴하거든요. 그래서 염전이나 농경지가 다 태양광 발전 설비로 바뀌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번 시험 끝나고 가보시는 쪽으로. 예, 그래서 건축물과 따로 독립되어 설치한 공작물로서 이 옹담입니다. 4광입니다. 8고입니다. 5태입니다. 이러한 것이 있다고 하면 시군구청장에 뭐하고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습니다. 얘들이 건축물과 함께 존재한다고 하면 그때는 건축허가 받아 만드는 것이고요. 분리되어 있는, 독립되어 있는 별개의 이러한 공작물이라면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설치한다. 되시겠습니까? 그것만 봐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십니다. 3번, 4번에 대해서 그냥 지나시고 5번 지하층 찾으셨죠? 지하층 찾았습니다. 지하층이란 건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 있는 층으로서 동그라미 놓습니다. 바닥의 지표면까지의 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 그래서 이제 다시 지표면 아래 가로. 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 가로 해놓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보실 이야기인데 건물 건축하게 되었을 때 건물 한 개층이 지표면 아래에 존재하면 지하층, 지상에 노출되었다면 지상층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반지하 구조가 있습니다. 그 반지하 구조라고 하면 지하층이다 지상층이다 함부로 판단하지 못하겠죠. 근데 지금 우리가 5층 바닥을 밟고 있다면 이 5층 바닥은 종이장처럼 얇다 일정한 바닥 두께를 가지고 있다. 바닥 두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얘가 바닥 아래면이고요. 발을 올려놓게 되는 이 부분이 바닥 윗면인데 6층 올라가게 되면 발을 올려놓게 되는 바닥 윗면이 있습니다. 바닥 윗면으로부터 위층 바닥 윗면까지의 거리를 아랫면이라면 이 부분을 말합니다. 아랫면이 아닌 윗면까지를 층고
층 높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이러한 층 높이가 현재 4m인데 지표로부터 바닥까지의 평균 높이가 1m밖에 안 되는 반지하라고 하면 지하층이 못 됩니다. 지상층이 되는 겁니다. 여기 지표로부터 바닥까지의 평균 높이가 2m, 3m라고 하면 2분의 1을 넘기 때문에 그때는 지하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하층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경우로서 지표로부터 바닥까지의 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얼마? 2분의 1 이상. 층고가 4m라고 하면 2m 이상일 때 지하층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학원 오시게 되면 학원의 층고는 집의 층고보다 꽤 높지 않습니까? 가정집의 경우에는, 주택인 경우는 보통 층고가 3m인데 업무용 빌딩의 경우는 층고를 4m 정도로 설정하게 됩니다. 화재 등의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을 때 그에 대처하기 위한 소방 설비 등을 천장 부분에 갖출 필요가 있기 때문에 층고가 높게 형성되어 있고요. 일반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는 스프링클러나 소방 설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기 때문에 층고를 좀 낮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비주거용인 건축물의 경우는 층고가 4m이고 주택의 경우는 층고를 3m 정도로 설정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구분되시겠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이해하실 것은 저 지하층으로 판단되게 되면 얘는 층수에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얘는 용적률 산정 시에 연면적에서 제외시킵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는데요. 만약 우리 주변에 우리 학원 같은 건물 보게 되면 이 학원을 바라보는 시각 딱 두 가지입니다. 위에서 내려보는 것과 옆에서 보는 방법이 있거든요. 만약 위에서 내려보게 된다면 얘는 건축 면적과 관계된 사항으로 건폐율 기억나십니까? 옆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얘는 연면적, 용적률과 관계된 사항으로 옆에서 이 건물 바라보게 되었을 때 지하 몇 층인지 나는 안다 모른다?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은 일반인 시각으로 법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고려하시게 된다면 이러한 지하층 부분에 대해서는 존재에 대해 일반인이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용적률 산정 시에 연면적에서 제외시켜야 됩니다. 취지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지하층을 분류되게 된다고 하면 층수에 포함한다, 제외시킨다. 지하 10층, 지상 3층짜리면 3층 건물이지 13층 아닙니다. 그리고 이 지하층에 대해서는 사람이 옆에서 바라보는 시각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적률 산정 시에 연면적에서 제외시킨다라는 점 구분해 놓습니다. 그리고 6 거실 그냥 지나가시고 7 주요 구조부 간혹 우리 시험에 나옵니다. 한 5년에 한 번씩 시험에 나옵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절실 보시겠지만 지금 잠깐 확인해 놓습니다. 내려벽, 기둥, 바닥, 보 그리고 지붕틀과 주계단을 주요 구조부라 하고 사이 기둥과 최하층 바닥 줄만 쳐놓습니다. 매번 시험에 내게 되면 최하층 바닥을 틀린 정답으로 시험에 내더라고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은 제외한다. 최하층 바닥은 주요 구조부에서 제외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최하층 바닥 바로 밑은 땅이죠. 바닥이 무너질 리는 없거든요. 최하층 바닥은 주요 구조부가 될 수 없는데 우리가 밟고 있는 5층 바닥이 부실 공사로 이루어졌다고 하면 바닥 주저앉을 수 있죠. 그래서 그냥 바닥은 주요 구조부이지만 최하층 바닥은 주요 구조부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내력벽이라고 하는 것 이렇게 잠깐 이해해 놓습니다. 건물 건축하게 되면 이 건물은 상당한 무게, 하중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러한 무게를 지탱하는 구조가 있다면 중요하다, 중요 안 하다.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 하중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구성 요소가 있다면 기둥입니다. 그런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파트 양쪽 끝에 창문 없이 기둥과 똑같은 역할을 하는 벽면이 있거든요. 그 벽면을 내력벽이라고
내력벽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력벽이나 기둥, 지금 우리가 밟고 있는 바닥은 주요 구조부입니다. 최하층 바닥은 주요 구조부가 못 된다라는 것만 확인 없습니다. 조금 이해하시겠습니까? 보통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매번 시험에 나오게 되면 내력벽과 바닥 가지고 시험에 내더라고요. 그리고 그와 항상 비교되는 것이 있다면 최하층 바닥은 주요 구조부 아닙니다. 건축 행위와 관련되어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이란 말을 우리가 보실 수 있고요. 대수원 천천히 나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장 넘기시는데 근데 우리 6월 달에 바뀔 법은 지금 배울 필요 있다 없다. 우리 시험을 10월 달에 보지 않으십니까? 예. 그게 아니라 6월 달에 바뀌는 법이 있는데 어차피 시험에 보실 상황이니까 그냥 지금부터 보는 건 낫습니다. 예. 시험이 우리 10월 달에 치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 생각에는 9월 달까지 개정되는 게 있으면 시험에 반영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바뀌는 거는 그냥 하시는 게. 예, 그러면 10번 리모델링입니다. 올해 좀 바뀌었는데요. 여기 리모델링이란 건축물의 노화를 억제하거나 그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건축물의 일부를 증축하거나 개축하거나 대수선하는 행위를 리모델링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 잠깐 해봅니다. 10번 리모델링 찾으셨죠? 건축물의 노화를 억제하거나 기능을 향상하기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일부 증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 일부 증축 줄쳐 놓으시고 얘를 건축물 일부의 증축 또는 개축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래서 6월 21일부터는 리모델링 개념에 개축이란 말이 주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리모델링과 관련되어 대수선, 일부 증축, 일부 개축 행위가 있다고 하면 죄다 뭐다? 리모델링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서 보셨던 재축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재축. 재축은 리모델링과는 관계없고 신축, 재축은 리모델링과는 관계없고 대수선하거나 일부 증축, 개축하는 것이라면 모두 리모델링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얘가 6월 21일 날 개정되어 시행하게 되면 전 이거 시험거리라 생각하는데요. 표정이 별로 안 좋아 보이시지만 예, 시험거리라 생각하시면서 잘 봐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 과거에 우리 시험에 이 개축이란 말을 집어넣고 넣고 틀린 문제를 3년 전인가 만든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3년 전의 기출문제는 얘가 개축이란 말 들어가 있으면 틀린 지문인데 6월달 이후에는 그때는 개축이란 말이 법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그 지문이 이제 맞는 지문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기출문제 출제한 적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로 잘 모릅니다. 건축주부터 좋은 이야기 있지만 잘 모릅니다. 그리고 19번 찾으셨죠? 건축물의 유지 관리란 말 찾았습니다. 건축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사용승인된 사용승인 동원해 놓습니다. 건축물의 대지 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건축물이 멸실될 때까지 멸실 동원해 놓습니다. 관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하나 이해해 주실 것이 있는데요. 우리 주변에 건축 공사 중이다 라는 말을 하게 된다면 건축 허가받은 때부터 공사 완료되어 허가권자에게 사용 승인 받는 때까지를 공사 중이라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만약 이 공사 중에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공사를 주도하고 있는 건축주가 해당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저 사용 승인 받고 공사가 완료되게 되면 사용
중이라 표현할 수 있고요. 철거할 때입니까? 멸실할 때까지입니까? 멸실할 때까지를 뭐란다? 유지관리라 표현합니다. 저 유지관리 도중에는 건축소는 더 이상 없습니다. 건축소는 공사할 때만 존재하는 등장인물이고 사용 승인 받은 이후에는 공사를 안 하기 때문에 그때는 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 또는 분양받은 자가 있습니다. 그 소유자가 건축법령에 따라 관리하는 것을 뭐란다? 유지관리라 표현합니다. 그래서 허가 받은 때부터 사용 승인 받는 때까지는 공사 중으로서 건축주가 모든 일을 책임지고 해결해야 되지만 사용 승인 받은 이후부터 철거입니까? 멸실입니까? 멸실될 때까지는 누가? 소유자가 건축법령에 따라 관리하는 것을 유지관리라 한다. 그렇게 파악해 놓습니다. 특별건축 등등 있는데 이런 거는 신경 쓰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24번 부속 구조물 찾으셨죠? 여기 부속 구조물이 작년에 개정되었습니다. 환기 시설물이라는 말만 추놓습니다. 부속 구조물 찾으셨죠? 환기 시설물이라는 말 확인되시죠? 그러면 앞서 주요 구조부와 관련되어 지금까지 계속 시험에 나왔던 것은 최하층 바닥이거든요. 환기 시설물은 주요 구조부 2단이다. 아닙니다. 그러면 이 환기 시설물은 아파트 같은 건물 옥상에는 욕실 등으로부터 공기 환기시키기 위한 환기구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환기구 위에 바람 불면 뺑뺑 돌아가는 설비가 있는데 얘는 구조가 아니라 시설 설비입니다. 그런데 이 환기 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공기 흡입구 있죠. 배기구. 이 부분을 법에서는 부속 구조물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주요 구조부 가지고만 시험에 냈습니다. 그리고 시험에 나오게 되면 나오는 게 뻔했습니다. 최하층 바닥, 사익기둥, 조적벽, 그런 거, 내력벽이 주요 구조부이고 그냥 기둥이 주요 구조부이지 사익기둥 주요 구조부 아니거든요. 이번에 환기 시설물이란 말 보게 된다고 하면 얘도 주요 구조부 아닙니다. 환기 시설물은 주요 구조부 2단이다. 아니다. 그렇게만 판단해 놓습니다. 그리고 잠깐 쉬었다가 제2절 건축부의 적용 범위 다시 살펴보십니다. 쉬었다 하십니다.